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한 개 보험사에서는 1억, 한 개 보험사에서는 33억. 33억이요? 네, 33억. 이게 뭐 34억을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딱 1년 만에 사망을 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가족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생존해 계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사망을 했는데 하루 만에 화장을 한다고 의심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형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6월 30일 날 퇴직을 했으니 그냥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이고 이제 요즘 제가 의료사고 팀장을 좀 10년 동안 했어서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분들, 그다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 뭐 생각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선 저보고 누가 그럼 너 결국은 메디파일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기 좋은데 그럼 메디파일러라고 불러줘. 그래서 그냥 남들은 모르는데 저 혼자 그냥 메디파일러로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강윤석 씨도 괜찮고 예, 뭐 자연인이니까 일단 네. 메디파일러 멋있네요.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메디파일러 말씀하셔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사고 수사팀, 의료사고 전담 수사관 1호 수사관, 전문 수사관이요? 그렇죠. 네네네. 1호 전문 수사관. 네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신창원 사건, 유영철 사건을 비롯해서 엄청난 강력 사건을 전담하신 형사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형사님이 약간 그 컴퓨터 같은 두뇌, 과찬이십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따뜻한 가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인을 끝까지 쫓는 뚝심으로 네. 가득 찬 한평생을 살아오신 너무 막 몸둘 바를 모르겠네. 너무 막 과찬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뭐 어떤 사건 좀 준비하셨습니까? 사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제 암수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암수범죄라는 게 미제 사건의 한 분류이긴 한데 발생 신고가 되지 않아서 통계로 잡히지 않은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은 암수범죄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뭐 살펴볼 기회가 돼서 살펴볼 수 있게 되면 잔혹하거나 너무 계획적이거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수범죄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암수범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덧붙여서 암수범죄 중에서도 보험범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보험범죄 그러면 특히 뭐 흔히들 알고 계신 게 뭐 허위 입원, 가짜 환자 또는 이제 뭐 교통사고를 허위로 내고 뭐 돈을 뭐 받아내는 뭐 그런 범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보험 중에서도 우리 생명보험에 관련된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강력 사건일 수밖에 없고요. 그 생명보험을 빌미로 한 범죄가 이루어지려면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범죄 같은 경우에 이 암수범죄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형태로 사건이 전개가 되는지 또 그 사건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 생각입니다. 제목을 좀 붙여주신다면 오늘 어떤 제목이 될까요? 사체 바꿔치기 뭐 이런 사체 바꿔치기 그러니까 시체를 바꿔치기 했던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을 만들어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뭐 사건 내용을 쭉 처음부터 일단은 뭐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사건은 2011년 이제 12월 30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돋이 행사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보고 그러잖아요. 카운트다운 종각에서 카운트다운도 하고 이제 그 시간대 즈음에 119로 이제 전화가 한 통화 걸려옵니다. 그래서 동생이 지금 갑자기 쓰러졌다. 내 동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 친구가 지금 급박한 상태다. 그래서 119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어떤 한 집으로 출동을 하고요. 그 집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인의 집이었어요. 무속인의 집이었고 쓰러진 사람은 무속인 여성이었고 그 신고했던 사람은 그 무속인의 언니였고요. 그래서 같이 근처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후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뭐 굳이 여기서 이제 병원 이름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하고 도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된 게 이게 이 변사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망을 했는데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면 사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죽었는지. 그렇죠. 타살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병사일 경우에 병원에서 사망을 하면 사망의 원인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드린 그런 경우처럼 집에서 쓰러졌지만 병원으로 옮겨졌다. 근데 사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부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의료기관 측에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고 신고를 해서 부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이제 병사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장례 절차가 뭐 아무리 축소해서 치른다고 하더라도 보통 3일장 우리나라에서 3일장 정도 치르지 않나요? 그렇죠. 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소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여자분은 돌아가셔서 그 다음 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치르고 이송됐던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던 다른 뭐 장례식장으로 옮겨져서 이제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장례를 치르고 바로 화장을 해서 임진강변에 뭐 그 화장한 재를 뿌리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그 누구도 이게 뭐 사건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가 없었고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이 사망하기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 굴지의 2개의 보험사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한 개 보험사에서는 1억, 한 개 보험사에서는 33억. 33억이요? 네, 33억. 그러니까 2개 보험사에서 34억이라는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아니 그럼 보험을 들 수가 있는 건가요? 뭐 보험 약관 여부에 대해서는 달라지겠지만 뭐 들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한 달 만에 사망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험범죄는 특히 보험 강력범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범죄라는 건 결국 보험의 강력범죄는 살인사건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고액의 보험에 들고 고액의 보험에 든 이후에 단기간에 사망했을 경우 얘는 이 보험 범죄의 의심이 농후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먹고 사는 드는 돈이 한 200~300밖에 벌 수 없는 능력인데 내가 보험료로 한 달에 뭐 자기 버는 수익의 3분의 2 이상을 다 보험료로 지출을 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가 딱 그런 경우죠. 그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금원이 뭐 정기적으로 금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34억을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딱 1년 만에 사망을 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사망을 했는데 하루 만에 화장을 한다고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는 SIU라는 보험 범죄를 담당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뭐 범죄가 의심이 되면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자기네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수사기관, 뭐 경찰이죠. 수사기관에 이제 뭐 제보를 하거나 의뢰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그랬고요. 그 당시 SIU에 있던 친구가 저랑 함께 서울경찰청 폭력계에서 같이 근무했던 신창호 때 같이 수사를 했던 친구인데 이제 경찰을 이제 퇴직을 하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 취업을 해서 이제 저한테 계속 뭐 당연히 이제 교우관계 이어오고 있었고 이 친구한테 야 이런 의심되는 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수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보를 저한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한 살펴보자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하루 만에 화장을 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일단은 빈소를 차렸던 사람들은 누군지 뭐 이거를 살펴보게 됐거든요. 봤더니 그 자기 동생이 쓰러졌다고 신고했던 언니, 그리고 죽은 여자의 내연 관계에 있던 남자. 근데 그 내연 관계에 있던 남자도 박수무당인 거예요. 같은 관계가 있어. 결국 무속인이었죠. 그리고 또 한 명이 그 장례식장에 왔는데 그 보험을 들게 해줬던 보험 모집인. 모집인까지. 네. 그러면 보통 장례식장에 가족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니는 그렇다 치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네요. 예, 많이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보험 모집인은 거기 또 왜 오냔 말이죠. 그 맨 처음에 그 장례식장에서 사체를 인수해서 그 장례식장에서 관리를 하던 분들한테 우리가 여쭤보니까 사체에 어떤 특이점이 없었냐라고 좀 물어봤죠. 사체에 뭐 특이점이 없었냐 물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 발바닥이 굳은 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굳은 살도 아니고 상당히 막 좀 굳은 살이라는 게 다른 피부에 뭐 때가 있거나 뭐 이물질이 있는 건 깨끗하게 씻거나 샤워를 하면 다 지워지지만 발바닥에 굳은 살에 때가 끼거나 오염이 돼 있으면 그 굳은 살 때문에 잘 지워지질 않거든요. 그 색깔이. 근데 발바닥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여자가 무속인이라고 하니 흔히 뭐 TV에서 보는 것처럼 뭐 작두를 타거나 뭐 맨발로 막 구슬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 자기는 그 정도로 이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근데 죽은 여자가 이미 화장이 됐으니까 누군지 알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이 그 여자가 죽고 나서 이제 보험을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를 했죠. 보험사에. 근데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드니까 지급 보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 불러다가 조사했는데 뭐 조사한 내용은 뭐 여동생은 여동생이 아니고 언니는 뭐 자기 동생 집에 놀러 갔다가 연락이 같이 그 해돋이 보러 가고 뭐 이러려고 집에 갔었는데 뭐 애가 안 좋고 상황이 그래서 자기가 신고했던 거고 자기 신고한 거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뭐 다른 사람들도 그냥 죽었다고 그러길래 뭐 장례식장을 찾아갔던 거였다. 부모한테는 왜 안 알렸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놀라실까봐 그래서 그냥 빨리 화장을 했다. 뭐 이런 핑계를 다들 진술을 했죠. 이 시간이 이제 그때부터는 특별한 증거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수사가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좀 루즈하게 좀 진행이 되다가 약 한 달쯤 정도 지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언니라는 여자 신고했던 언니라는 여자를 장안동 답심인가요? 제가 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쪽 지역에 어린이집을 다녔었어요. 사는 곳은 상암동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미행을 하고 뭐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한 번은 미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이 여자 동선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지하철을 타고 갈아타고 해서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데까지 갔다가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코스였는데 한 번은 이 여자를 미행하는 과정에 지하철 역사 내에서 공중전화를 하는 거예요. 공중전화. 뭐 지금도 그렇지만 2011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공중전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11년이면.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이미 스마트폰 나왔던 시절이고 뭐 누군게 다들 핸드폰을 쓰던 시절이지 공중전화라는 걸 쓰던 때는 아니었거든요. 이미 공중전화 시대는 이제 저물었기 때문에. 근데 간혹 그 역사라든가 뭐 이런 데에는 이제 뭐 화재 사건이 나거나 그래서 핸드폰이 뭐 통신망이 안 되거나 그런 걸 대비해서 공중전화 부스를 한두 개쯤 설치해 놓고 사용하던 시절이라 뭐 일반인들이 평소에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의심쩍죠. 미심쩍고. 그래서 그 공중전화를 압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화 부스를? 아니 그 공중전화 통화 내역을 그 해당되는 전화기의 통화 내역을 압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통화했던 시간은 저희가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통화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광주에 있는
어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광주로 확인되는 어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이 여자의 그간의 요 공중전화를 이용하기 전에 그간의 통화 내역을 다 살펴봤을 때 이미 다 살펴봤었는데 그 해당되는 휴대전화 번호는 없는 거죠. 그날 처음으로 거길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공중전화를 번호를 그 공중전화를 통해서 통화를 했던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공중전화를 그 통화했던 핸드폰 번호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더니 광주에 거주하는 어떤 남성이 그 핸드폰의 가입자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남성을 가서 만나봤는데 그 남성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쓰는 거 아니고 내 이름으로 개통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개통을 해줬냐 그랬더니 한 여성이 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이사 온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되게 부침성이 있고 동네에서 장사를 조그맣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뭐 부침성이 있고 뭐 사주도 볼 줄 알고 뭐 이런다고 해서 자기 사주도 봐주고 했는데 꽤 맞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친했는데 자기가 지금 신용불량자라 이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좀 부탁을 해서 자기가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여자를 정말 그 무속인을 누군가 죽이고 그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빨리 화장을 해버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이게 뭐 결탁이 돼서 뭐 자기네들끼리 이런 범행을 벌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광주라는 그 특정 지역이 나타나고 핸드폰이라는 그 부분이 나타나면서 딱 핸드폰 가입자를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살짝 바뀌는 거죠. 이제 안 죽은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안 죽고 다른 사람을 화장한 건 분명하니 죽은 사체도 분명하고 다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 전에도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이랬을 것 같은데 막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이 죽었다는 무속인의 사진을 이제 우리가 선면수사라고 하는데 그 해당되는 그 가입자 남성분한테 보여줬더니 이 여자 맞다는 거죠. 살아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아 있고 누군가는 죽었구나. 그럼 누군가 죽었다는 건 뭐 죽은 사람을 데려다 할 수는 없으니 누군가를 죽였다는 얘기가 맞다. 왜냐하면 119가 있기 때문에 119 출동하신 게 긴급 출동을 하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죽어 있는 이미 돌아가신 사체를 갖다 놔서는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누군가를 죽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화 가입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이렇게 번쩍하고 이제 살아 있을 수도 있겠네. 자기가 죽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살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살아 있다고 쳐도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제 다른 형사들 뭐 후배들 동생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형 뭐 살아 있다고 치고 그럼 그 사람 평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데? 뭐 인적 사항이 전혀 없이 죽은 사람일 텐데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 텐데 그건 좀 약간 무리가 아닐까? 맞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뭐 주민 그러니까 이미 사망 처리된 주민번호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병원도 못 갈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에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뭐 돈이 생겨서 뭐 밀양을 하면 모를까 살았다고 쳤을 때 이건 좀 힘들 수 밀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핸드폰 휴대전화 가입자 남성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돈을 받아내면 그 다음엔 어떤 계획이 있었겠지. 그 여자의 집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니 뭐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이제 단독주택 2층인가 1층인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그 집이었고요. 우리가 근데 뭐 그 압수영장도 없이 아니면 문을 두들겨서 들어가면 대답을 안 해주면 문을 안 열어주면 그만이라 이걸 뭔가 좀 확실한 방법을 해서 이 여자를 좀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생각해낸 게 그 집 입구가 그 흔히 이제 옛날 가정집들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대문이 있으면 그 대문 옆에 주차장 같은 구조가 돼 있고 그 주차장이 이제 차들을 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개조를 해서 뭐 여닫이 문을 달아서 이제 뭐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제 거의 충돌 사고가 난 것처럼 자동차로 충돌 사고가 난 것처럼 해서 이제 인터폰을 눌렀고 차로 주차를 하다 박았다. 문이 좀 잘못됐다. 부서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여직원 남자가 인터폰으로 대화를 나누면 의심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이 갔던 이제 여직원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고가 났는데 뭐 죄송하다. 와서 좀 보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심 없이 나왔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맞는 거죠. 보는 순간에 그냥 맞다. 저희 차 타고 광주에서 저희 차에 이제 호송을 검거해서 체포해서 올라오는 과정에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자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한 두세 시간 뭐 올라오면서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예. 알리바이 막 만들고.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뭐 이런 상황 예전에 만약에 검거되면 이렇게 해야지 했던 뭐 자기가 쓴 거 다 복귀하고 또 만약에 이걸 물어보면 난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 했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굴 죽였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전혀 얘기를 안 하죠. 뭐 횡설수설하고 자기가 뭐 신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무속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조사받는 과정에 사무실 바닥에 누워서 막 경기를 일으키는 듯이 제가 볼 땐 그건 뭐 쇼인데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뭐 화도 내고 뭐 그러면 또 담배 한 대 달라고 그러고 또 웃으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잡을 수 없게끔 막 진술을 회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통화 내역을 쭉 살펴보니 이 여자가 이 사건이 자기가 죽었다고 말했던 시기의 즈음에서 기지국을 살펴보니까 영등포 역전 부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영등포역 부근이. 영등포역 부근의 기지국이 계속해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 당일에는 영등포역 기지국에 떴던 그 신호가 딱 없어지고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 영등포역 부근에서 활동을 하다가 배회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실행에 옮겼구나. 그러면 영등포역과 관련된 누군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장례식장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장례 지도사 염을 해줬던 분들 얘기가 발바닥이 딱딱하게 굳었고 때가 있었다. 시꺼멓게 됐었다라는 얘기를 생각했을 때 그럼 그 발바닥 더러운 때 그리고 영등포역 이걸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해보니까 노숙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단순히 생각일 뿐이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뭐 혹시라도 영등포역에 여자 노숙자가 있고 그 노숙자 중에서 최근에 없어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각 경찰서별로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남대문 경찰서, 서울역이 있으니까 네. 또 영등포 경찰서, 그다음에 동대문 경찰서, 청량역이 있죠. 또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찰서 관내에 있는 역을 관할하는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자기네 관내, 역 주변에 그 노숙자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혹석이나 혹한기에 뭐 본의 아니게 뭐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원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 명단을 다 보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역전 파출소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흔히 그냥 역전 파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있었죠. 예. 그 영등포 역에 있는 그 관할하는 파출소에 가서 확인을 해서 여성 노숙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나이대가 비슷해야 되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사건의 그 피의자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연령대 노숙자. 근데 이걸 여러 개 겹치다 보면 똑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연령대 뭐 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안 보인 사람 딱 한 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여성이 나이대도 비슷했고 뭐 피의자하고의 그 키도 뭐 신장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근데 이 여자가 그 영등포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또 롯데백화점에도 뭐 그 밑에 영등포역하고 겹쳐지는 부분의 공간에도 나타나고 막 이랬던 여성인데 이 사건을 이후로 이 사건 바로 그 직전과 이후로 행적이 묘연해진 거예요.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그 노숙자를 맨 처음에 도와주는 사회단체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또 확인을 해봤더니 인천에 있던 어떤 뭐 재활을 담당하는 교회 뭐 이런 데서 이분들을 밥도 식사도 제공해주고 했던 교회가 있어서 찾아가서 확인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정말 뭐 노숙하시는 분들이 뭐 어디에 일정한 주거를 두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서 그 교회 사람들하고 뭐 매번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얼굴도 분명하게 알고 어떻게 했던 분이라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 사건 이후에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갖고 그 사람의 사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진이라고 해도 뭐 최근에 찍은 사진은 없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피해자를 추궁을 했죠. 뭐 추궁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뭐 인정을 또 했다가 또 부인을 했다가 뭐 계속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죠. 뭐 인정도 했다가 부인도 했다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하고 그러면 이 여자가 이 피의자가 그러면 이 사건 한 번에 시도를 해서 한 번에 성공한 건가? 만약 노숙자를 살해한 게 맞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이 피의자가 그러면 이 노숙자를 한 번에 유인해서 한 번에 살해하고 사건이 여기까지 진행된 건가? 라는 데 또 의문점을 갖게 됐어요. 이게 한 번에 했을 리는 만무한데 이게 뭐 충동적인 충동 범죄 같은 경우는 뭐 정신질환자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성격 이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갑자기 저지르는 범행 같으면 한 번에 뭐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획된 범죄는 말 그대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뮬레이션이 있었고 많은 준비 과정이 거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화장을 바로 하고 바로 죄를 뿌리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에 대해서 혹시 그 전에도 이 피해자를 이 노숙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했던 이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른 또 이 사람한테 접근했던 게 아닐까? 근데 이 영등포역 근처에서 이 피의자 무속인의 기지국이 떴던 건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그 즈음이었던 거고 그 전엔 또 없었어요. 이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예비 동작 없이 본 실행에 들어갔다? 그것도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그 전에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주변에 탐문 수사를 하고요. 이 여자 주거지 주변에 탐문 수사를 하고 이 강서구 쪽에 있는 주택가였는데 대로변에서 한 100m, 200m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온 주택가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알아요. 무속인이고 뭐 이렇게 보통 무속인 분들 대개 보면 이렇게 깃발 같은 거 뭐 빨갛고 흰 거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집인 걸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손님이 많거나 그런 집도 아니었다. 근데 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드나드는 사람들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 쭉 하다가 이 무속인의 이제 통화 내역 예전 통화 내역 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 가정 도우미, 가사 도우미, 네. 가사 도우미 분들을 호출했던 게 불렀던 게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 보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조선족 분이었고 이분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분을 찾아내서 우리가 진술을 받다 보니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뭐 보약이라고 해서 한번 줬었는데 자기가 그걸 읽고 정신이 혼미했었다. 정신이 혼미했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뭐 너무 기분도 나쁘고 이 집은 아닌 것 같아서 자기가 그 집을 나와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줬던 약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확인된 게 얘가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시도는 했었구나. 그 무속인이. 그렇죠.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했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럼 또 다른 건 없나 확인을 해보니 평소에 그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노래방을 운영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랑 또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여자도 자꾸 집에 불러들여서 뭘 먹이고 뭐 술도 마치 나눠 마시고 막 했는데 꼭 그 집에서 뭘 먹고만 나면 머리가 아프고 막 느낌도 안 좋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119가 출동을 해서 우리가 이제 노숙자라고 판단했던 사람이 뭐 이미 도착했을 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였을까? 라는 것도 중요해지잖아요.
누군가 죽긴 죽었으니 그렇죠. 그리고 뭐 목을 조르거나 어떤 흉기를 사용한 게 아니니 결국은 약물밖에 없다고 판단이 됐고 약물이 못 가. 더군다나 그 전에 가사도우미로 왔던 여자, 그다음에 동네에서 노래방을 운영했던 여자들도 여기 와서 뭘 마시고 먹고 항상 머리가 아프고 뭐 이랬다고 하니 뭔가 어떤 게 있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그 무속인의 그 건강보험 내용을 다 확인을 해봤어요. 다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뭐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게 뭐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PD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흔히 청산가리 구하기도 힘들지만 뭐 청산가리니 이런 독극물을 먹게 되면 구강내 반응, 그러니까 막 속에서 거품이 나고 이물질이 입으로 넘어오고 막 객혈을 하고 막 이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뭘까? 근데 이 여자는 이걸 구매했거나 카드 내역이라는 걸 다 봤는데 이걸 구매했거나 어떤 농약을 구매했거나 뭐 농약이었으면 이미 이물질이 나오는 반응이 보였을 텐데 아무튼 뭐 전혀 그런 구매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구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언니의 그 건강보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 언니 집은 상암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자기 동생 집 근처에 있는 로컬 의원에 갔던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 의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수면제를 거기서 처방을 받았어요. 이제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방받을 수는 없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어요. 수면제만 먹고 뭐 사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사망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양에 따라 틀려질 수 있으니 근데 이미 사체는 화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게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언니가 그러면 예전에도 이런 처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건강공단을 통해서 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는 이 여자분이 언니가 그런 처방을 받은 이력이 없어요. 그 즈음에서만 그 처방을 받았던 것도 사건 즈음에서 받았던 거고. 그리고 그 즈음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출부 가정 가사도우미라든가 노래방을 운영했던 분들도 뭐 상당히 좀 이물감을 느끼고 뭐 마시고 낳고 나서 뭐 통증 고통을 느끼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있겠다는 생각은 했고 나중에 대질 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결국은 언니 이름으로 언니 명의로 이 무속인이 동네 병원에 가서 이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 모아놨던 것 같아요. 완전히 준비를 했네요.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동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는 예를 들어서 저부터도 아니면 우리 PD님도 내가 뭐를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준비 단계라는 게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외출을 해야 돼. 그럼 나 내일 뭐를 입고 나가지? 나 뭐 입을까? 뭐 내일 그럼 뭐 비가 온다는데 그러면 뭐 우산을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듯이 더군다나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범행도 중요하지만 범행 이후에 검거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그 살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그 범행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 상당히 길고 그 시뮬레이션 과정도 길거든요. 이 사람도 당연히 그런 범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보험금이라는 34억이라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면 그 전에 아마 내가 만약에 이게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댈 거라고 준비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언니를 이용하고 언니한테는 다 이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얘기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간혹 이제 이런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보험 범죄라든가 아니면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 사후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 사후에 어떤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을 저는 배우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장례식장, 그 하루밖에 안 되는 장례식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사건에 다 배우들인 거예요. 주연들인 거예요. 주조연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혐의점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언니는 물론 당연히 나중에 보험금 문제로 같이 이제 뭐 나눠 쓰기로 하고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뭐 수면제를 통해서 하게 됐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다들 언니도 그렇고 이 무속인도 그렇고 이제 뭐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부인을 하고 뭐 했는데 이 보험 모집인
보험 모집인은 어떤 역할을 했나라는 게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아까도 우리 PD님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사에서 이 33억이라는 걸 들어주나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좀 들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 절차에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뭐 이런 보험을 들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는데 이 보험 모집인은 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가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만족하면 보험 들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보험을 들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냥 그렇죠.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다 얘기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노숙인을 구해오고 노숙인을 살해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다 부인을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속인이 뭐 좀 심도 있게 추궁이 들어가면 뭐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바닥에 누워서 막 뭐 경련을 일으키고 또 좀 있다가 또 멀쩡해지고 그렇죠. 뭐 이걸 계속 반복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보험 모집인은 이제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뭐 추궁을 하다가 사실 이만저만은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증거 어차피 누군가 죽었다는 거 맞고, 근데 우리가 죽었다고 너희들이 신고했던 보험 청구를 했던 사람은 살아있는 게 맞고, 그럼 누군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현재까지 우리가 수사한 내용은 이렇고, 그럼 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럼 넌 살인의 공범으로 네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몰랐다. 자기는 정말 그냥 보험 가입은 해달라고 해서 자기가 들 수 있게 해준 거고,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죽었다 그러길래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같은 거고, 뭐 자기도 식구들이 얘기하는데 뭐 부모님이 뭐 너무 놀라시기 때문에 바로 그냥 뭐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해서 화장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몰랐고, 사실 이만저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도 의심이 된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아는 부분에서 보험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죽은 다음에 뭐 자기가 너무 맨 처음에 갔을 때 사체 얼굴은 봤냐 그랬더니 뭐 영안실에 있어서 보지는 못했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사체 얼굴을 보는 건 염화 그럴 때 가족들만 보지 뭐 일반 지인들이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일단 걔가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뭐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줬고요. 그럼 실제로 보험 설계사는 입건됐죠. 당연히 입건됐고, 입건은 입건됐습니다. 입건됐고, 근데 언니는 이제 그런 핑계가 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니는 이렇게 처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완의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무속인이 끝까지 자기는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법원에서는 사체 유기까지만 되고 살인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를 밝혀낼 수가 없었잖아요. 증거 불충분이 됐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를 이제 다시 놓고 보면 좀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해서 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이 됐었고, 도주 과정을 또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범행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언니, 그다음에 내연남이 한번 박수를 하던 내연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여자는 이제 죽었다고 뭐 알려져 있으니 행적을 감춰야 되죠. 행적을 감춰야 돼서 그 남자가 데리고 강원도 강릉인가 뭐 속초인가 하여튼 강원도 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했다가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광주로 내려온 거고요. 광주로 내려서 오면서 사람이란 게 살면서 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뭐 카드 같은 건 뭐 남의 명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써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핸드폰은 꼭 써야 되는데 핸드폰은 이제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 명의로 핸드폰을 쓸 수도 없잖아요. 아마 어쩌면 경찰에서 모든 핸드폰을 다 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불신자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핸드폰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나중에는 다 이제 해결이 돼서 송치까지 다 끝내고 했는데, 뭐 그 부분 노숙자가 죽은 것 같긴 한데 이게 확인이 안 된 부분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그때 당시 수사 진행으로 볼 때 그 부분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확인할 방법이 없죠. 뭐 정말 1960년대 70년대 옛날 경찰에서 수사하듯이 뭐 어떤 가혹행위라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상태로 해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죽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냥 저희가 정황 증거 수사를 통해서 뭐 다량의 수면제를 확보했다는 거, 그다음에 노숙자가 그 시기에 없어진 노숙자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 인상착의, 뭐 용모라든가 키, 신장, 몸무게 뭐 이런 게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노숙자라는 걸 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그 장례 지도사 염을 해줬다는, 흔히 우리가 이 염이라는 표현을 쓰는 장례 지도사 분들이 발바닥이 이건 보통 사람의 발바닥이 아니었다. 뭐 몸은 그냥 깨끗했는데 발바닥에 상당히 굳은 살이고 더러웠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무속인이라서 뭐 칼날 위에 뭐 쓰거나 뭐 맨발로 발바닥을 바닥에서 막 이렇게 뛰어서 그런 건 줄 알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노숙인을 수면제를 통해서 살해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제 그런 기조로 해서 저희가 사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수적으로 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가정집에서 병원 이외,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뭐 집이 아니더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걸 꼭 해야 돼요. 근데 병사로 바뀌었잖아요. 병사가 아닌데. 그럼 병원 관계자 중에 누군가는 조력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처음 이 사체를 검안했던 그 이송대에서 병원 측에서 그 검안했던 전공의가 있어요. 그 전공의는 자기는 분명히 이거 그냥 뭐 사인 불상이라고 했다. 사인 불상이어야 부검을 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사인 불상이라고 했다. 그럼 그러고 나서 는 어떻게 했는데 사인 불상이라고 네가 입력을 했어? 그랬더니 EMR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그 수기 작성을 안 하죠.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이제 전자의무기록 EMR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작성을 해서 사인 불상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퇴근을 했다. 오프라서 퇴근을 했다. 그 이후에 바뀐 거다. 그래? 그럼 네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너의 고유한 그게 있을 텐데 이걸 막 바꿀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니 병원에서는 워낙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뭐 어떤 특정 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그 생체 리듬이 바뀌는 게 너무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특정한 사람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병원 측의 패스워드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활력 징후에 대해서 쓸 수가 있다. 뭐 고칠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고친 거죠. 아니면 이 전공의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누가 고쳤던. 근데 그때 당시 그 고치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 고친 건 맞아요. 고친 건 맞는데 이 전공의가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 당시 그 전공의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누군가는 사인불명이 아닌, 그때 당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이제 뇌 밑으로 이제 출혈이 발생했다, 뭐 이런 사인으로 해서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가 CCTV를 다 확인을 하고 그 데스크, 그 중환자실 데스크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 뭐 아시겠지만 오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한둘이 아니고 그 시간대를 맞춰봐도 그 입력한 시간이랑 그 시간대를 맞춰봐도 거의 한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누구라고 특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건 이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야, 시체가 화장이 돼 버리면서. 그렇죠. 야, 그게 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범죄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획되고 리스크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실행하는 단계 내에서 리스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뭐 나름의 그 고민과 뭐 예상되는 걸 갖다가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막 하는 흔적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를 선택을 했고 인적사항 특정이 좀 불가능하거나 특정돼도 누가 찾는 사람 없는 막 이런 노숙자를 선택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 뭐 약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독극물 하면 흔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농약이거든요. 농약 같은 거. 농약은 뭐 그라목선 뭐 이런 농약이 있는데 이런 농약은 구강 투여가 되면 바로 반응이 나서 뭐 체내 막 오물 뭐 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물질이 나오거나 막 이럴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걸로 볼 땐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수면제를 했던 걸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게 맞죠. 전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지주막 가출혈 네. 이라면 뭔가 출혈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추측을 해보면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이고 그렇죠. 노숙자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이고 뭔가 충격을 가해서 그렇죠. 살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아니 이게- 이제 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그 병원 측에서 작성한 진단서에 나온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전공의가 저희한테 진술할 때 사인 불명이라고 그래야 이제 부검이 되니까. 근데 나중에 발행된 진단서에 지주막하 출혈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막하 출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없는 그것도 거니까. 위조됐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으니까. 그러니까 병명이 있어야 병사가 되니까 그렇죠. 그 병명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게 뭐 벌써 한 13년, 뭐 1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뭐 형사 생활을 제가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무섭네요. 네, 무섭죠. 제가 알기로 듣기로 여자가 구속돼서 구치소인가에 있을 때 뭐 교도관들을 상대로 해서도 막 전봐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분명하게 죽은 사람도 확인이 된 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제대로 이제 뭐 증거 물충분으로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서 살인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했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그래도 이런 보험 범죄를 노리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보험 범죄는 특히 살인 범죄, 우리 살인 보험 범죄는 뭐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너무 뭐 정유정이 뭐 이런 정유정이 뭐 있잖아요. 고유정. 고유정 뭐 많잖아요. 그런 범죄는 제가 갖고 있는 범죄도 많고 알고 있는 범죄도 많고 하려고 했던 범죄도 많아서 다 들통나게 돼 있고요. 그 예전하고 또 틀려진 게 이때까지만 해도 그 살인 사건이나 변사 사건이 발생해서 이 사람이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변사나 이런 사건 발생해서 경찰 내 전산망에 이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성명을 인적사항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도 다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예전하고는 또 말 그대로 범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틀려져서 만약 하나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강력 사건, 보험의 강력 사건은 이제 살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노리고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친족을 뭐 부모를 살해하고 뭐 자기 형제를 살해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례가. 그래서 돈이 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후배들한테 했던 얘기가 이 보험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범죄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범죄꾼이라는 게 범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범죄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과가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법이라고 그래서 사기를 전문적으로 치던 사람들한테 강도짓을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근데 강도만 하던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해서 자기가 했던 걸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험 범죄는 특히 보험 강력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2번, 3번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뭐 2번까지는 뭐 한 번 안 걸리면 또 한 번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연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는 건데 예전하고 틀려서 지금은 더더욱이 수사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높아져서 실행하고 하는데 힘들다.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하고는 별 상관없는 여담이지만 예전에 이제 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부검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강력 형사를 하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많이 다니는데 이제 신길동에 국가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부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사체를 뭐 장례식장이나 영안실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모시고 있다가 이렇게 차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응급 차량은 아니지만 오시고 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한번 이제 그것도 이제 순번이에요. 뭐 변사 사건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또 순번이 정해져서 기다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 제가 맨날 자주 뵙던 분이 계셔서 그때 이제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라 이제 담배 한 대씩 나눠 피면서 이게 맨날 사체 이렇게 오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맞는 얘기죠. 돈이라는 게 정말 이런 범행까지도 저지르게끔 이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건 이제 뭐 해결을 하고 나서 뭐 느낀 게 많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언론에 상당한 이목을 끌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보험금 같은 거 이미 수령을 이분은 한 상태였나요? 뭐 미수료도 처벌을 1억은 수령을 했어요. 33억 중에 한 개 보험사에서 1억이었기 때문에 그건 수령을 했고 뭐 기소와 미수가 같이 이제 됐겠죠. 그리고 사체 유기한 건 분명하니까 사체 유기 이렇게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33억은 받은 건 아니고 그거는 미수였고요. 미수액이죠. 1억은 받고 그럼 미리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 조치되죠. 환수 조치. 네, 환수 조치됩니다. 허망한 꿈이었네요, 정말. 그렇죠. 그냥 애꿎은 뭐 생명을 하나 앗아가고 안타까운 게 쟤네들은 처벌받고 좀 나와 살잖아요. 그러게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는 나와 살잖아.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거고 그 사람의 생활 여건 신분이 노숙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 길 가다가 운전 잘못해서 뭐 고양이든 뭐든 뭐 이렇게 죽은 것만 봐도 끔찍한데 이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기들은 뭐 제대로 된 죗값도 안 받고 살잖아요. 보험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네. 사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